물음표가 찍혀 있죠? 2말 3초 일갑니다. 2말 3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나오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이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신청하는 문제. 이게 신청이 됐는데 헌재에서 이거를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증인 채택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이걸 놓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 간의 어떤 대화 얘기, 이것도 좀 많이 회자가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모습이 묶여 있습니다. 보시죠. 증인 신청 관련 고지하겠습니다. 재판부 평의 결과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합니다. 재판장님, 남은 시간 한 1분 50초만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대리인한테 좀 전달해서 대리인이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달해 주시죠. 네. 한덕수 총리는 현재 지금까지 증인 채택이 아직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신청이 됐었는데 그걸 헌재가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이게 왜 여러 가지 얘기를 낳고 있냐면 내일까지 예정된 변론길이 있었는데 이거가 8번째거든요. 근데 추가적인 변론길이 지금 잡힌 게 없어요. 그게 그대로 지속되면 내일로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납니다. 그럼 남은 거는 선고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변론 날짜를 좀 더 잡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헌재에서 기각시켜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변론이 이제 내일로 끝나는 건지, 그렇다면 선고는 2월 말 3월 초에 나오는 건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일단 정광재 대변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거, 이걸 받아주지 않은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시간에 쫓겨서 절차적 정당성이나 충분한 수기 없이 결론을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예. 사실 저는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른 곳에선 본인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증언을 하긴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실제로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서해로 검증할 것들이 있고 지금 검찰 공소장과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일부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제가 생각엔 100번 양보해서 4월 18일에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판결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하고 있는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이만큼 보장돼 있다라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라도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도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굉장한 비판을 해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헌법의 기본 원칙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헌법 도망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의회의 독재도, 자신들이 유권 해석으로 존재 이유 자체를 강요하고 있는 재판 독재도 대한민국 헌법은 용납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헌재의 결정, 판단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한 취지는 지금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제기돼 있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와 관련된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보기 위함인데 굳이 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하지 않아도 그에 대해서 판단할 만큼 충분한 판단 기준이 섰다라는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우선은 추정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으로 지금 청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탄핵소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일정하게는 좀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보다 주요한 거는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판단을 얻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 이미 이제 판단이 섰다라는 어떤 그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국무위원들 중에 그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한 사람도 있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수사 과정, 예. 또 국회에서 뭐 그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그에 관한 입장 표명을 비교적 분명하게 했기 예. 때문에 다시 불러서 들어서 뭐 꼭 그게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국민의힘의 이 사법부 흔들기가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의 이견은 재판 절차를 통해서 해줘야 될 문제지 예. 이거를 저렇게 법정 밖에서 정치적으로 이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하는 건 이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우리 법원도 그렇고 이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인데 그 사법부를 대한민국에 집권하고 있는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흔드는 건 자칫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의 어쨌든 그 재판 진행과 관련된 이견은 법정 내에서 다퉈야 될 문제지 법정 밖으로 갖고 와서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 가고 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 이런 프레임을 예. 심지어는 재판관들 개인의 성향이나 그 가족들의 뭐 사회적 그 활동이나 이런 것까지 들먹이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체제 부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과도한 행위라고 봅니다. 요거는 여당에 계신 정광재 대변인께 좀 질문 드릴게요. 오늘도 이 헌법재판소가 브리핑을 했는데 이 기자들의 관심사는 그거였어요. 내일로서 지금 예정된 변론이 다 끝난다. 그럼 내일이 최종인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예요. 모른다고 답이 났고 그다음에 추가 변론에 가서 아직 뭐 전달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아직도 잡혀 있지도 않아요. 추가적으로 변론을 더 할지. 그러면은 만약에 추가 변론이 안 잡히고 내일 그냥 진행이 되면 내일로서 끝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내일로 탄핵 심판이 변론이 종결이 되면 과거 탄핵 심판의 사례를 봤을 때 종결된 이후에 한 보름 정도면 선고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면 날짜 계산을 해보면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된다고 지금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입니까? 저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변론의 그 필요성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물론이고 예.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추가 변론이 요청된다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뭐 일부 흔들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 우리는 흔들기보다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바로 알리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고 실제 인적 구성이 우리가 충분히 공정하다고 생각할 만한 재판을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에서 추가 변론을 요청하는데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판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피소추인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국민들께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추가 변론 요청이 있다면 예. 추가 변론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모른다고 했으니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 추가 변론을 진행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께서는 내일 하루만 남았어요. 이 정도는. 네. 근데도 아직까지 이거 추가로 뭐 할지에 대한 결정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냥 내일로서 종결된다면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8번만 하고 끝나는 셈이 돼버려요. 우선 이제 내일 그 8차 변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헌법재판관들 간에 예. 이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뭐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 내일로 변론을 종결한다 그래서 바로 보름 뒤에 선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 피소추인의 피청구인의 최후 진술을 한두 차례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변론, 그걸 위한 변론을 또 그렇죠. 잡겠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한 두 차례 정도 그 최후 진술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뭐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을 거고. 근데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형사재판처럼 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탄핵 심판은 징계 재판이고 징계 절차입니다. 예.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엄격한 이제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형사 재판에서의 피의자 방어권처럼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라는 예. 거는 애초에 이 탄핵 심판을 시작할 때 기본 전제였어요. 때문에 자꾸 마치 이거를 이제 형사 재판화 시켜서 피의자 방어권이 보장 안 된다. 헌재가 뭐 재판 독재를 하고 있다. 이게 예. 이제 헌재 흔들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5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낙관했어요. 5대3으로 기각될 거라고. 근데 8대0으로 왜 만장일치가 전원일치 나왔어요. 만장일치가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이게 다 야당이 임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대법원장이 임명했거나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헌법재판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8명 재판관의 이 평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는 거기 때문에 예. 마치 무슨 야당이 전부 다 그 임명한 재판관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식의 마타도어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 이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보는 겁니다.